도식. 자, 전달력을 위해서 말을 좀 천천히 할 건데요. 재생속도를 1.2배 또는 1.5배로 높여서 들으시거나 재생화면 좌우를 더블 클릭하시면 10초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기능을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우리 모욕과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간략하게 알아본다고 하는데 20분을 넘어요. 10분을 넘고 기본이고 20분을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20분 내로 끝나기를 희망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아니시라면은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요건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통 요건은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는 고소를 할 때도 필요한 요건이고요. 민사 사건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연성 요건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모욕죄, 명예훼손죄 동일한데 회사 회의 시간에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당연히 공연성이 문제가 되지가 않죠. 누구나 듣고 있는 회의장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면담을 신청해서 1대1로 방문을 닫고 어떤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파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전파 가능성이란 개념이라면 법원은 어떤 말을 한 사람이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의도도 있다면은 공연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어떤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나는 이 얘기를 다른 데 가서 말할 수 있겠다. 이게 반드시 여기서만 이제 듣고 끝내야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화인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노동조합이 이 사측 인사팀장을 불러다가 단둘이 너네 이번에 그 다른 복수노조랑 이렇게 이면 합의를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경우 사실 노동조합이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면 합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전파 가능성의 의도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확인하려고 부른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불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요. 자, 만약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 뭐 고충처리위원이라든지 감사팀이라든지 신고센터의 어떤 상담원으로 지정된 사람, 이런 곳에다가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어떤 비밀 얘기를 했다, 누군가를 명예훼손할 수 있는 얘기,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욕죄, 명예훼손죄 둘 다 인정이 안 될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 직장 동료나 친척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게만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얘기, 뭐 소위 말해서 뒷담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돼서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모욕죄도 동일합니다.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인터넷 댓글에서 보통 그 누군가 이름을 걸고 댓글을 쓰는 게 아니고 아이디를 필명을 뭐 이런 걸 걸고 쓰기 때문에, 자, 원칙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어떤 이니셜이나 아니면 뭐 닉네임 이런 것들이 주변 사정과 종합했을 때 누군가를 이거는 지목을 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다면은 법원은 그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봅니다. 즉 간접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그 피해자 주변에서 봤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특정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쌀밥이 유명한 지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성과급이 너무 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다고 하면 그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 누구나 알고 있다. 또는 뭐 그 기업에 가족이 다니고 있는데 그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특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아니면 뭐 우리 회사 대머리 부장이 있는데 자식들은 유학을 보냈고 뭐 차는 소나타만 타고 다닌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했더라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을 때 그 대머리 부장이 전후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특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집단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우리 법원에서 두 가지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그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개별 구성원한테까지 내려올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개별 구성원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뭘로 문제가 되냐면, 그 구성원의 수, 그 다음에 그 성격, 그 다음 집단 내에서의 그 구성원들의 지위,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나까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내려온 거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서 희석이 된 거냐, 이거에 따라서 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집단 모욕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재판을 받았을 때 이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라고 하는 이 집단이 대단히 범위가 넓고 조직력도 약하고 결속력도 약하다. 그리고 이미 개별 구성원들이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여성 아나운서라는 것만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이 모욕이 미치지가 않는다라고 봐서 모욕죄를 불성립했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모 노조 지부 조합원들은 다 전문 시위꾼이다. 그래서 맨날 파업 계획만 짜고 회사를 망하게 할 궁리만 하고 회사를 다닌다. 이거는 뭐 맥락에 따라서 모욕도 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이 노조 지부가 조합원이 사실은 30명밖에 안 되고 다른 회사원들이 봤을 때 그 30명은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조합원 전체의 그 개별 구성원들까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희석되지 않고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공연성과 특정성, 이 두 가지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사건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범죄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 자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 모욕 명예훼손은 사실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일단 이거는 모욕죄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하고 거기서 종결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고소인인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사실은 잘 갖춰서, 관련 증거를 잘 갖춰서 경찰 단계에서 크게 무리 없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급적이면은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한 단계 깊이 명예훼손에 관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의 종류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입니다. A와 B가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관계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명예훼손 충분히 될 수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 죄가 되고 안 되냐면, 만약에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다. 만약에 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해먹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조직에서 배임죄가 성립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조직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져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그 표현행위의 중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좀 사익적인 목적이나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여전히 조각된다. 이렇게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후기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서 실제로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걸 후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부 환불이나 아니면 사과 이런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그 후기를 썼다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할 만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인정을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더라도 결코 쫄지 마시라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당연히 허위사실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막연한 표현은 안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이 허위의 내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어야 검사도 나중에 이것을 기소하는 측면에서 입증을 할 수가 있고 유죄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가치 판단 아니면 어떤 평가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정말 악질 기업이다, 먹튀 기업이다, 뭐 근로자를 가족같이 대한다, 이런 표현은 원칙적으로는 평가의 영역이라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물론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표적 징계했다라는 말, 이런 말을 근로자가 했는데 회사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다면 이 표적 징계라는 이 말은 평가와 사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표적을 삼아서 징계를 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가 있다면 최소한 그런 단서를 잡아서 이 사람을 표적 징계를 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녹음을 해서 그걸 증거로 제시해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평가적인 표현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분적인 허위사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세부적인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이 사장이 병가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라고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고 봤을 때 노동조합이 모르는 병가 승인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사례를 노동조합이 알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극히 일부분이라서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모바일 메신저 이런 걸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진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둘 다 정보통신망법상에 있습니다. 이게 벌금도 조금 더 높고요, 형량도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은 또 단체도 포함이 되고요, 이 개별 개인, 자연인도 포함이 되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전혀 반대로 그 사람을 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해야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노동조합처럼 특정한 사회 집단의 이 관심과 이익도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뭐 노동조합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동호회나 아니면 뭐 회사 부서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요건을 따져서 사실은 일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모욕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더 벌써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욕죄는 쉽게 말해서 욕설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은 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뭐 이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일배충,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뭐 대학 어떻게 나왔냐, 4년제 대학 나온 거 맞냐, 이런 표현들은 모욕죄로 인정이 됐거나 인정이 될 만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것이 자랑이냐, 이런 무리하고 저속한 표현들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비판이나 비난을 할 만한 표현은 맞는데 이 인격적인 저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혼자서 야이 이런 식으로 욕한 경우에 상대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욕인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욕죄가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떤 대화의 맥락이나 상황을 따져서. 자, 비언어적인 행동도 모욕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 욕설을 한다거나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흔든다거나 뭐 흔히 얘기하는 주먹 감자를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 사진에 신발을 던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판례가 다 맞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이라면은 누군가의 화형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의 사진을 자동차 앞유리창에 붙여놓고 이렇게 와이퍼로 계속 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모욕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그 피해자가 하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경우인데 뭐 나한테 절을 해봐라 아니면은 뭐 너 행동이 왜 그따위냐 나한테 공손하게 부장님이라고 불러봐라 아니면은 뭐 나한테 이렇게 앞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폴더 인사를 해봐라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시키는 모욕적인 지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시는 사실은 인격을 바로 저하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뭐 그럴 때 어떤 강요죄 이런 거는 될 수는 있어도 그거는 또 강요죄의 판단 요건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모욕감을 느끼는 지시나 어떤 발언이 무조건 다 모욕죄는 아니다라는 거는 좀 저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판결 중에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이 1심, 2심에서 모욕죄가 인정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대법원에서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인 건 맞는데 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에 들어있는 표현이라서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이 있었고요. 그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한 표현을 쓸 만한 이유가 있었고 압축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쓴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거를 과연 범죄로 봐야 될 거냐 이거 대법원이 봤을 때 범죄까지 볼 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어용노조는 어떨까요? 어용노조가 굉장히 판결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9년에 어용노조가 해당 노동조합을 모욕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요. 근데 어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6년치의 판결문을 검색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그 어용이라는 표현을 쓴 경위,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전제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을 고려를 해봤을 때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어용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라서 이건 아까 그 기레기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유사한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노동조합이 어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배경도 있을 겁니다. 야합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투쟁 아니면은 쟁의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 노동조합이나 뭐 아니면 뭐 노사관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쭉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부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어용이다, 야합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도 사실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고소도 하고 공격은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죄로 판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증거 확보와 대처 방법 순서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은 허위사실이라는 증거를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해놔야 될 겁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내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쓸 만한 이유가 있었고 배경이 있었고 쭉 사정이 있었다. 피해자가 어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쭉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의견을 강조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런 주장들은 담당 변호사한테 알려주시면은 변호사가 결국엔 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할 건지 아니면은 모욕이 아니라고 좀 볼만한 거를 강조할 건지 이런 좀 법리적인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배경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분이 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문제되는 단체 협약 아니면은 뭐 취업 규칙 그 당시에 노사 간의 협의 과정, 교섭 과정 이런 거는 당사자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오시면 해오실수록 사건이 빨리 진행이 되고요. 담당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금 더 사건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다 바뀌어놓을 거는 아니고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문제가 됐다면은 사실은 들은 사람 입장에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들 이런 것도 모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 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건은 꼭 변호사한테 맡겨야 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고소를 할 때는 변호사한테 맡길 필요성이 적다고 봅니다. 고소 대리 비용도 비용이고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고소장에 쓰고요.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만 짚어주면 됩니다. 사건 당시에 녹음 파일이나 캡처가 없다면은 목격자 협조를 확보를 해서 진술서를 받아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를 써가면서까지 고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떨까요? 일단 유사한 사례가 처벌된 경우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단위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만약에 사건의 배경이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내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 또는 이거는 모욕으로 볼만한 사정이 아니다 그만한 표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를 주장을 하실 수가 있다면 저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당사자가 해서 줘야 됩니다. 변호사가 무슨 탐정처럼 사실관계를 수집하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인즉슨 반대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를 빨리 해내느냐는 당사자가 얼마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주느냐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사실관계 싸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호사한테 지나치게 어떤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사건을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주는 게 어차피 당사자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수임료를 줘가면서까지 맡길 이유가 있는가. 이건 적정하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명예훼손죄가 접수된 사건이 17,953건입니다. 이 중에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 이제 유죄 의견으로 넘긴 게 1,717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에 접수된 모욕 사건이 48,249건인데 이 중에서 기소가 실제 된 건은 8,550건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기소가 되는 비율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이 정당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제 생각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명예훼손죄, 모욕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